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프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악플에 시달리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말 잘못해서 이거는 욕 먹어도 싸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자주 있거든요. 예, 싸지 뒤가 이렇게 싸네 이렇게. 사실 나는 내가 말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하고 있지 내가 지금 네.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네. 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가 아무리 여러분께 잘못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들은 이 프로를 보호하시고 저 해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소개하는 이분이 초야에 묻혀서 그냥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생색 좀 내지 마. 내가 생색. 그냥 그거 가서 언제적- 체포해 와서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그게. 사회에 꺼내놓고 와. 제발 남은 인생은 혼자 살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해서 야. 내가 세상으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야, 진짜 이 생색 프로를 오래 미워도 낸다고 그러네. 최준영 박사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네. 나를 같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돼. 네, 자 오늘은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나오십니다.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 생색내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적 일인데? 우와. 최준영 박사 이후에 내가 한 일이 없어. 약 7년 전 일입니다. 야, 맞아요. 옛날에 라디오 같이 나오시고 했을 때 기억납니다. 네. 시간은 잘 갑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이 또 바쁘신 분인데 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박사님 책을 우리가 살짝 엿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준영 박사님은 뻔한 책은 안 써. 그럼요. 책을 썼다는 건 뭐 할 말이 있다는 할 말이 거지. 있다는 거야. 또 너무 또 이렇게 띄워주시면 안 되고요. 예.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 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펼쳐놓은 일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25년 좀 살면서 올해 같은 시절을 다시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뭔가 모든 게 다 부서지는 것 같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로 배우던 서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파랑새만 쫓아다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지?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를 때는 예. 다른 동네 이야기들을 좀 거울 삼아서 그렇죠. 보면은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동안에 지구본 연구소나 뭐 이런 곳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 이제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썼던 글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서 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재밌는 거 좀 소개 좀 해주. 일단 뭐 한번 화면 보실까요? 보실까요? 네. 예, 장관 세상이 좀 이상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EU 정상들이 우르르 백악관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었죠. 네. 예, 뭐 이 사진까지는 뭐 그렇다 괜찮아요. 근데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저는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아, 요거 유럽에서 진짜 논란이 꽤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저기 뭐야 그 선생님한테 불려온 학생들, 맞아, 지도 맞아. 교수님 앞에 이제 불려온 이제 네. 대학원생들 같은 네. 포즈로 지금 앉아 있죠. 원래 이렇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다자간 정상회담을 하면은 큰 라운드 테이블, 예. 뭐 보통 이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서구의 관례였죠. 저 앞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은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유럽 정상들입니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마크롱 뭐 거기 보면 이제 마크롱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총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손가락으로 따지면 다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올 야. 사람들이 다 이제 대학원생 스타일로 이제 다 앉아가지고 예.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리고 저 뒤편에는 이제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야기 좀 잘 들어봐라 이 자식들아 보면은 뭐 이런 듯한 자세로 이제 누가 제대로 이야기 안 듣는지 좀 보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고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도 예. 일단 어떻든 간에 용건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뭐 기본의 대접을 해주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동등한 관계임을 그래도 애써 강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음. 아, 완전 예, 그러니까 힘의 역전이 아니죠. 이제 힘의 압도라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EU가 미국만큼 힘이 있었다 그러면 네.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명분으로 봤을 때 보면은 미국과 EU가 서로 이제 대등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싸울 건 싸우고 주고받을 건 주고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7달 동안 나타난 많은 모습들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 세상에 관한 기존 규칙들은 과연 뭐지? 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익숙한 세상들은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게 꼭 바람직하다는 모습은 아니죠. 힘의 논리가. 예. 하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런 행동과 요런 시기가 네. 도도하게 흐르던 어떤 트렌드에서 잠깐 벗어나서 잠깐 있는 그리고 다시는 또 우리가 가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는지. 익셉션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지난 한 30년 정도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가 그래서 상실하고 했던 그게 인류 역사나 혹은 거기 보면 그게 오히려 예외일 수 있고 예외죠. 네. 다시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익숙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세요? 봤을 때 대부분의 어. 모습들은 그렇잖아요. 강대국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약소국들은 그냥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의 대부분 시간의 모습이었고 지난 34년 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은 거기서 좀 이탈했던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 뭐 주식 시장에서도 사이클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이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처음에 다룬 이제 나라 몇 나라들이 다 이제 복지 국가들이에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웨덴, 예.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집어넣냐 그러면은 이제 복지 사회라는 게 우리가 노력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했던 예. 그러한 상황들인데 예. 이미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의 모델을 붙잡고 그 방향이 맞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안 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써봤어요.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책에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요. 예. 영국 이야기입니다. 예. 영국은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복지 사회의 원조죠.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이제 구호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 사회가 내걸어야 될 기본적인 방향들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하위 10%의 이제 실질 소득의 변화입니다. 제일 가난한 분들의. 그러면 이제 1996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영국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 맨 위에는 핀란드, 프랑스. 근데 이제 2008년까지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선진국들하고 영국이 비슷하게 갑니다. 예.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동유럽에 있는 슬로베니아라든지 섬나라인 몰타가 영국보다 이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나마 나은 삶을 이제 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공공부채입니다. 공공부채 보면은 영국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해왔는데 08년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하늘로 로켓이 오르다가 예. 잠잠해지는 타다가 또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GDP 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것이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제 특징, 뭐 몰락,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무리하게 좀 끌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복지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여건이라는 부채로 일으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다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이제 후속 세대가 앞선 세대를 도와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후복구 시절도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꾸 요즘에 오스트리아 빈이 이제 떠오릅니다. 예. 오스트리아 빈을 보면 이제 서울시장님들의 단골 출장지죠. 예,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다녀가셨고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다녀가셨고 예. 왜 자꾸 이렇게 오스트리아 빈에 갈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끔 해봅니다. 오스트리아인이 무슨 사회주택 이런 걸로 유명한 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대부분이 이제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 오너 자가 점유율이 18%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을 임대를 하든지 뭐 아니면 협동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1인당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1인당 36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예, 1인당? 예, 1인당. 오.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72제곱미터죠. 오. 예, 상당히 넓게 이제 살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옛날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부숴서 아파트로 올린 게 아니고 화면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9년 이전의 아파트 건물도 상당히 많고 아. 전체 17만 채 중에서 한 3만 채가 1919년 우리나라 이제 3.1운동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와. 예.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도 잘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예. 이상적인 동네처럼 어허. 이제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세요. 여기 그- 진짜 좋네. 우리도 진짜 배워보자. 배워보자. 어. 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빈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됐죠. 예.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계, 그러니까 독일계 주민들이 뭐 헝가리나 다른 데 있던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빈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 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무단 점유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든 예. 밭을 일구고 그때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 귀족들은 그러라 했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 자기가 아, 이미 뭐, 나라가 멸망했는데 나라가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멸망했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걸 아, 따지겠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가장 이제 혁명 정신이 투철하던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 정부를 운영하던 이 좌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야 이왕 할 거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아서 우리 집 지을래요 라고 하면 혼자 집 짓는 건 안 도와줬어요. 서로가 같이 집을 지을래요 라고 그러면은 자재도 주고 예. 그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뭐 건축가 출신들을 찾아내 가지고 붙여주기도 하고 시공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찾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집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러면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은 아니고 이제 공동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때 재밌는 조건이 2,000시간인가 3,000시간인가를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시설을 먼저 지어야 돼요. 예, 도서관, 예. 타가소, 이런 이제 자기들끼리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리 지금 아파트에 있는 예, 요즘에 예. 그 최신 아파트에 보면은 있는 커뮤니티 시설 같은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짓는데 노력 봉사를 하고 그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집들을 지어 나갔죠.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 정말 공산주의가 이 지역을 사로잡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여기 있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 같아. 예.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은 어떡하냐? 그 나라 거가 되는 거죠. 헐값으로 그냥 넘기고 이제 가는 일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토지가 더 모이게 되자 이제 빈 정부가 여러 가지 세금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예. 거의 강탈하다시피 이제 그 귀족들의 토지들을 계속 이제 가져갑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빈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중앙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빈이 선언을 합니다. 나 더 이상 이제 중앙 정부에 돈 못 내.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 더 이상 우리 서울시에서 거둔 세금은 다 우리가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많아졌어요. 예. 중앙 연방 정부에 세금을 안 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갑자기 많아져요. 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택 이걸 짓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그래도 이제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예. 옛날에 이제 가닥이 있죠. 그래서 유럽의 앞선 어떤 그런 건축가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표준적인 설계, 멋있게. 멋있기도 하면서 단순히 멋있다를 넘어서 가지고 표준화 절차를 되게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뒤에 사실
빈이 우리보다 잘 사는 동네잖아요. 소득도 네. 높고. 그런데 표준 건축비로 따지면은 빈이 우리보다 쌉니다. 건축비가 건축비가 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네. 제시하는 이제 그 표준 건축비 있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빈이 더 싸요. 이게 왜 이러냐? 인건비도 비쌀 텐데. 비싸죠. 빈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부터 네. 현장에서 이것을 뭐 시멘트 비비고 뭐 조적하고 해가지고는 가격을 안 맞출 수가 나오지. 인건비 없다라는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갖고 와서 조립하는 형태. 예. 그러려면 모든 게 다 표준화되고 비례에 딱딱 맞아야겠죠. 뭘 예, 3분의 1 예. 자르면 뭐가 나오고 뭐가 자르고 이런 식의 이제 기준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건설비도 낮추되 하지만 유명한 건축가, 좋은 건축가들의 새로운 시도들을 받아가면서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이 가서 보면 황홀하죠. 임대료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정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우리 돈으로 뭐 한 30만 원, 27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파리라든지 런던하고 비교해 보면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 엄청나게 이제 좋은데 바로 거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클림트 그림들이 막 있는 미술관들이 있고 너무 좋겠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나도 하고 싶어. 예. 이렇게 만들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서울과 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땅이네요. 땅이죠. 아, 네. 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이 멸망하고 그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이제 어떤 특정 세력이 이제 빈이라는 그래도 제국의 수도를 장악하면서 예. 가능했던 이제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거를 예.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글쎄요. 목표 자체를 제시하는 거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스스로를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빈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공급. 쳐요. 끊임없이 공급해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와 상관없이 전체 수요가 어떻게 변동되든 기본 수요의 상당 부분을 그냥 매일 지어요.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 대부분 CUG가 많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를 못 찾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그렇다 수요를 넘칠 만큼은 아니지만 예. 상당 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을 짓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새로 지을 때도 있고 기존 아파트를 증축할 때도 있고 예. 뭐 옛날 아파트들을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큰 아파트들을 쪼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지만 어떻든 간에 매년 꾸준하게 공공 부문이 물량들을 공급을 해내는 거죠. 자기들 땅이 있으니까 할 수 예, 있는 이제 예. 그러한 일이고 그러한 땅 위에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가치가 바뀌죠. 어떨 때는 이제 뭐 가족 친화적인 또 어떨 때는 환경 친화적인 어떨 때는 뭐 저탄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국제 공모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예. 건축비를 제한한 상태에서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는 그런 거 오히려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짓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 나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왜 우리는 아직도 현장에서 다 이거를 제작을 하지? 그렇다고 현장의 사람들의 숙련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모듈로 갖다가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이거를 커버할 예. 수 있을 만큼의 숙련도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작 배워야 될 것은 안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만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돌아가던 시스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파랑새가 진짜 파랑새인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관련돼 있는 이 책 제목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이지 않습니까? 예.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집이잖아요. 집. 예, 그래서 집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오스트리아, 저도 뭐 유튜브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고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된 생각으로 다시 빈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관점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그럼 자, 공공이 땅을 확보하지 못한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오스트리아 빈과 같은 그런 공공주택 정책 네. 이게
아예 토대가 다르다.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음. 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민간에 맡겨둔다. 예.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좀 뒤떨어지는 지역, 지금 낙후된 뭐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예. 보면 그 사실 저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은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이제 그 임대주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가에 미치지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성이 있는 대로 그냥 굴러가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용적률을 과감하게 올려주면서 그 예. 물량들을 그 원래 조합원들이 가져갈 물량을 제외한 물량들을 공공에서 그 싹쓸이죠. 그냥 입도 선매 미리 우리가 다 이만큼 보장할게 라고 해서 오히려 사업성을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사실 뭐 아이디어를 내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루트를 그대로 쫓아가겠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근데 오스트리아는 왜 공급을 그렇게 나라 돈으로 재정으로 열심히 할까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종부세 뭐 그런 거 하면 된다는 것 같던데. 여기는 끊임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집값도 쌉니다. 음. 그리고 전체 가구의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18%만 자가 보유이기 때문에 다 임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새 살아요? 다 대부분 다 세를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대부분이 거고 임대를 사는 그 임대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새 집도 좀 옮겨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좀 더 좋은 임대 주택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럼 거기가 뭐 걸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거기는 진짜 그럼 하도 10%만 자기 하도 집이면 임대가 많으니까 그 집값도 안 오를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집값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집이 집값 집이 많이 귀하잖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아.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오르긴 오르지만 예. 유럽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다고 빈이 작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 중에서 한 그래도 랭킹 5위 정도 예. 되는 이제 인구를 보유한 동네인데 아. 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상황,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진 상황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예.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을 100으로 잡았을 때 생활비가 절반밖에 안 돼요. 임대료가 싸니까 주거비가 싸니까. 예,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다른 뭐 식생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세더라도 예. 임대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도시들 중에서는 그 좋은 여건에 비하면 상당히 싸죠. 많이 지어서 예, 그러니까 어떻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공공 부문이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냐? 주택 경기가 좋던 뭐 나쁘던 나쁘건.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주택을 끊임없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 안 해. 그러면 그냥 공공 부문이 100% 거의 커버해줘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민간 부문이 뭔가 붐이 불어가지고 예.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그거는 민간이 맡아서 이제 그때 커버를 하는 거고 어쨌든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택지도 지정 안 해, 뭐 예. 아파트도 안 지어, 분양도 안 해.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뭐 완전히 교란시킬 만큼의 물량을 쏟아낼 수도 없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꾸준하게 공공. 계속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진짜 좀 하고 저거는 예. 선조들이 그냥 땅을 많이 사놓은 덕을 그냥 후대 손손 누리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배워야 될 점을 이제 정확히 좀 파악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주택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이 다툼을 벌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대안으로 등장하는 동네를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렇다.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복지 사회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스웨덴. 스웨덴. 네. 대한민국에서 또 스웨덴 워너비 분들이 또 많으시죠. 예. 보면. 예. 스웨덴은 뭐 교육도 다르다. 뭐 그런데 요즘에 스웨덴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은 저 평행 세계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스웨덴의 이제 소득 분배입니다. 상위 10%부터 10% 이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10분위로 나눠 가지고 보면 예. 지금 이제 상위 10%가 원래도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와. 예. 나머지 계층들은 거의 변함이 없죠.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평한 동네 스웨덴은 아닌 거네. 아닐 수도 있다. 저게 소득이죠 소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입니다. 예, 평균 연 디스포저블 인컴이니까요. 예. 와.
왜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의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세금 제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자산가들한테 더 유리한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그 유명하던 부유세 없어졌죠. 예. 상속세 없죠. 아.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식 양도 뭐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같으면은 뭐 재산세를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재산세가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돈으로 160만 원인가? 집이 아무리 비싸도. 딱 정해져 있고. 예,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예. 160만 원이요? 예. 어쩌다가 세금 제도가 그렇게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원래 많이 걷는. 옛날에 많이 걷었죠. 예. 많이 걷었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스웨덴을 기업도 떠나고 아. 자산가들도 떠나고. 그래서 매우 낮춰놨어요 최근에. 그렇죠. 일단은 상속세부터 지금 그럼 다 나라 없죠. 살림은 어떻게 빵꾸나? 나라 살림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가 예. 25%니까. 예. 그거는 원래 25%였죠. 원래 25%죠. 그러니 예. 다른 세금 줄인 거가 어딘가에서 보충이 돼야 예. 나라 살림이 그대로 유지될 텐데. 나라 살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넉넉한 모습들이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예. 거기다가 이제 난민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진위 계수 같은 경우도 스웨덴이나 우리랑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다. 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때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리의 이상향일 수 있었는데 예. 그 사회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회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이제 점점 버거워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변화와 이제 조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하고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증세를 할 때 저렇게 스웨덴처럼 부가세를 한 20%로 매기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니까요. 20%로 만약에 이걸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부가세가 한 8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40조 원 정도 생깁니다. 우리 1년 정부 예산 600조 정도 되니까 한 8% 정도 이제 효과가 예. 있다. 예. 10%를 20%로 올리면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80조가 더 생기겠네요. 예, 80조 더 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몇 프로 되는 거죠. 예.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릴 수는 당연히 이제 없는데 저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78년에 도입했나요 부가세를? 예. 예, 그때 10% 정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10%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0.5% 정도씩 해서 한 2-3% 정도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스웨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구본 연구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사실 스웨덴에 갔다 오면서부터 예. 왜요? 스웨덴이 뭐가 2009년에 이제 제가 그전 직장에 있을 때 스웨덴에 이제 출장을 이제 갈 일이 예, 있었습니다. 갈 일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같이 제가 모시고 갔던 분이 이제 자기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 대사님으로 계시던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야 친구야 밥 좀 사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 대사님이 이제 대사관저에서 이제 만찬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전에 여기저기 이제 놀 때 다녀보고. 보고 저녁 때 이제 갔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상적인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스웨덴이? 예, 거기도 이제 한 스웨덴 의원 협회, 뭐 친선 협회 이런 이제 있는데 그러면 예. 1년에 이제 한두 번 모임하고 저녁 먹고 하는 건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내주는데 그 윤리 규정에 따라서 보내려고 하면은 보낼 게 없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선을 맞출 수 보낼 수 있는 게 앱솔루트 보드카. 그 스웨덴 이제 회사 이제 보이니까 앱솔루트 보드카 중에서 조금 고급 라인으로 하면은 딱 그 윤리 규정에 맞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주고 나면 이제 연락이 빗발친다는 거예요. 네. 받아서 좋긴 한데 어. 내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라는 걱정과 겁에 질린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윤리 규정을 읽어준답니다.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걱정되시면 선배 의원 안무개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해주실 거다. 그럼 대부분 전화기 전 너머에서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네. 그런데 꼭 매년 한두 사람, 어떨 땐 두세 사람씩 터벅터벅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대사관저로 온답니다. 돌려주러. 아하. 받아도 되는데 왜 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는 봄철이 되면 대사관저에서 이제 만찬을 베푸른답니다. 부부 동반으로 오세요. 그게 뭐 정식 외교 활동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초대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의원분들이 배우자랑 이제 의원 배우자. 오세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까지 하면은 뭐 한 20명,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입이 귀에 걸려 있다. 왜요? 자기가 배우자한테 그래도 나이가 국회 나라의 의원인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런 기회라는 만찬에 이렇게 초청받고 뭔가 그래도 이제 어느 나라든 외교 공간은 되게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자기한테 이런 거 해줘? 나 국회의원이잖아. 내가 의원이잖아. 새삼 느낄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되게 꿈꾸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대사 관저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좋은데 아주 위치가 좋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좋은 동네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990년대 초반에 그 스웨덴이 우리나라 IMF 같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을 겪으면서 자산 가격이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 뭐 예.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렌트로 있었는데 집주인이 제발 사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시가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공간을 산 거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스웨덴처럼 저렇게 근검절약하고 하는 나라에 왜 IMF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과잉 투자, 뭐 미스매치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스웨덴 어디를 봐도 검소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겼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스웨덴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니까 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은행 자율화를 시작합니다. 예. 돈을 이제 사람들이 빌려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집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격한 제한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가능해지니까 막상 앞다투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시작했는데 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예, 하면서 이제 은행들은 막 이자가 들어오니까 신나게 이제 하던 거죠. 그래서 버블이 이제 어마어마한 버블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MF 때와 비슷한 상황을 이제 겪었는데 예.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스웨덴 같은 나라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권리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 동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강남 서초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그 신청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대기 시간이 한 2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청하면 예. 그리고 그냥 웬만한 동네, 스톡홀름의 웬만한 동네들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예. 대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불법 전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게 많고요. 이 북유럽 국가들, 이 복지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덴마크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 가계 부채 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가계부채 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집을 사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예. 자산을 증식할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집은 내 집 마련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다 보니까 기본 LTV 뭐 80%, 100%, 가끔 특판 나오면은 LTV 104%. 예. 그래서 왜 104%입니까? 그랬더니 중개 수수료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공짜로 사는 거네. 그러니까 항상 전 세계 가계부채 주택법을 따지면 이 스톡홀름, 뭐 코펜하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어떻게 이러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야수의 심정으로 이제 강력한 심장을 가진 사람인가? 기회만 오면 사겠다 이런 거에서 평소엔 검소하게 살다가. 근데 이게 복지사회 역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망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 길바닥에 나앉진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세게 오히려 더 베팅하는 거야? 베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망이 깔려 있어. 내가 여기서 번지 점프해도 이줄 튼튼하고 예. 밑에도 여기 다 있고 와. 무슨 일이 없어 그러면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끈도 시원찮아 보이고 해는 뉘엿뉘엿 지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스웨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스웨덴에 대해서 되게 좋은 모습, 이상적인 모습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에서 자꾸 스웨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화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위에가 스웨덴인데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나라 인접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총기가 자유화돼 있는 나라 아니지 않아요? 뭐 소지 자체는 그렇게 예. 비교적 어렵진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뭐 그 스포츠처럼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유럽에서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사망자 순위를 따져보면 뭐 알바니아 다음으로 이제 높은. 알바니아 진짜 문제가 많구나.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갱들이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래서 이 총기 범죄들이 어마어마하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빨간색이 10대입니다. 15살에서 20살 친구들이 세상에 깽단에 단원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빵에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스웨덴이? 예, 스웨덴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던 스웨덴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배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이 책에 이제 앞쪽에서 쓴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복지 국가들의 어떤 현실들을 정확히 알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앞쪽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거는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저렇게 복지 국가에서 살 수 있어라는 라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하는 게 저게 잘 살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잘 사는 나라들이 한번 해보다가 망했던 시스템이니 우리는 저렇게 가지 말자는 걸까요? 근데 이 복지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백도가 없잖아요. 백도가 복지를 주다가 뺏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웨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놀랬던 거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복지 제도가 쉽게 정착을 했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내 세금 뜯어가라, 뭐 뜯어가지 마라, 뭐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신기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거기에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파죠.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파인데 대부분의 사회는 또 20세기 초반만 해도 우파들 상당수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농민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당시에 스웨덴 인구가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던 그 시절에 1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다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가면 땅을 준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미국에 가보니까 야, 땅 넓고 우리랑 기후도 비슷하고 농사 스케일업해서 지을 수 있어. 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이제 바이킹스 같은 이제 NFL 그 풋볼팀 같은 경우도 아메리카 풋볼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발의 바이킹인 게 다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파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다 미국 가서 우파가 다 미국 가서 좌파 동맹이 된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격렬한 노사분규, 막 정말 그 노사분규 현장에 이제 그 기관총 들고 막 사살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일도 한 번도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른 나라가 전후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삽도 있어야 되고 망치도 있어야 되고 톱도 있어야 되는데 유럽에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스웨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잘 벌어서 그 돈으로 복지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은 돈 떨어져서 복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치들은 많죠. 여전히 많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완벽한 사회에서는 많이 이탈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지가 백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뭐 피사 같은 평가를 해보면 나빠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을 깎아먹어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난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에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노동력이 부족할 때 저 남유럽에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많이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난민들 많이 받았죠. 그 복지의 부작용이네요. 부작용을 알게 돼서 그 복지를 멈춘 거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세제도 개편, 뭐 부자한테 유리한 식으로의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 떠나면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웨덴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스웨덴에서 말하는 그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이를테면 같은 자동차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다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쌍용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다 똑같은 다스나 네, 다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오. 왜? 그래야만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인건비 따먹기로 직원들을 착취해서 근근히 연명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국가가 항상 고효율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스웨덴은 예전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스웨덴은 노사 관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19세기, 20세기에 줄기차게 노동시간 단축이 주요 이슈였잖아요. 예. 스웨덴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사이즈도 작고 갖고 있는 것도 없어. 그러면 남들보다 더 일해서 어떻게든 더 많이 싸게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예. 사람의 능력은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인건비 차라리 우리가 더 일해서 음. 돈을 더 받아서 더 버는 거를 우리가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예. 놀고 먹어 봐야 돈 벌 거 없는데 뭐 하냐.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또 스웨덴의 독특한 역사였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보지만 이제 좋은 것만 체리 피킹 하잖아요. 요건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고 여기는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가 야, 근데 않다라는. 말은 되는데 쌍용차와 현대차가 같은 월급을 주면 쌍용차 망하죠. 쌍용차가 망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저게 유지가 되죠? 쌍용차가 망하면 그러면은 회사만 망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그걸 또 인수해요? 아니요. 그럼 그 노동자들은 전직 교육을 받습니다. 음. 충분한 전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시간도 주고 그다음에 원래 받던 급여의 85% 정도의 급여를 실업급여 주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려고 비싼 세금 내는 거죠. 그렇죠. 비싼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일자리를 그럼 만들어야 또 그 사람들이 전직이라는 걸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볼륨이 있는 대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선 자영업자에 대해서 요즘엔 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자료를 읽어보면 세금 탈루하는 기생충 같은 놈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영업자에 대해서. 예. 왜냐면은 직원 3명 데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예. 얼마를 버는지 요즘처럼 신용카드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뭐 그럴 수 있겠죠. 예. 특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복지 사회라는 야. 것들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좀 그러니까 했고요. 스웨덴처럼 되는 게 되면 우리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동일 업종 동일 임금이 되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를테면 자동차가 망하면 조선으로 가고 조선이 망하면 기계로 가고 유사업종에서 이리저리 넘어갈 수가 있는 영역들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니요, 스웨덴이. 스웨덴이 예. 그런데 이제 1980년대 때부터는 이제 전자, 뭐 IT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기계가 망했다고 기계공 용접하시던 분들이 전자회사 갈 수가 갈 기가 없으니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이 40대 돼서 뭔가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그렇죠.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불만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지금도 근데 많이 약해졌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가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또 세력들도 있고. 슬슬 안 되는 분위기다. 백도 한꺼번에 백도는 잘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쪽에서 이제 복지 사회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뭐 여러 나라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사실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 이야기도 조금 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국 이제 뭐 에너지라기보다는 이제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잘 알지만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무시했었잖아요. 중국이 뭐 물건 만들면은 그거 쓸모 없어, 안 될 거야, 쓰레기 같아. 그러다가 좀 그래도 쓸만하게 돌아가면은 그거 금방 고장나.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얼추 성능이 웬만큼 올라오면은 야 그거 쓰다 보면 불나. 예. 그렇게 했는데 다 따라잡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다가 이제 중국한테 지금 사실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고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별로 없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보자라는 요즘에 여러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을 어떻게 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물에 한번 좀 관심을 좀 예. 원래 중국의 역사는 물의 역사입니다. 치수의 역사죠. 홍수 나는 거를 다스리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중국은 물을 다스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수력 발전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도 같던데. 있고요. 물이 그나마 풍부한 남쪽에서 이제 건조한 북쪽 지역으로 물을 보내는 대수로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14억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꾸역꾸역 먹여 살리고 뭔가를 국가답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실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만 지금 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이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이 됐습니다. 아, 저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예, 전기화를 전기화를 많이 하면 탄소 배출이 줍니다. 어. 특히나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으면 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는 유럽이 하던 이야기예요. 전기화가 탈탄소의 가장 핵심이고 지름길이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제일 잘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예. 중국이 왜 잘하냐? 네, 태양광? 그렇죠. 이 우와. 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첫 번째가 땅이 넓어야 됩니다. 야, 무조건 땅이 넓어야 어마어마하다, 돼요. 저기. 그리고 그 땅이 버려지고 공짜면 더 좋죠. 근데 어. 중국은 여기 딱 맞아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다 국가 소유니까 공짜로 우와. 버려진 땅이죠. 그냥 깔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됐네요, 그냥. 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런 야. 상황에서 괜히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 절대 안 되겠다, 저거. 그래서 구글어스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예. 2023년, 4년 이렇게 최신 위성 영상으로 보면 사막에 뭔가 점들이 자꾸 보여요. 예. 키워보면 다 저런 식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든 그 거대한 나라가 이제 일렉트로 스테이트 전기 국가로 지금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땅 파면 석유 나오는 나라니까 페트로 스테이트로 승부를 거는 거고 예. 여기는 일렉트로 스테이트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 나라들이 자기의 장점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활용하고 있구나. 아, 라는 그렇지. 점을 보고 그렇죠.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남수북조 같은 경우도 한 50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 1990년대부터 이제 지금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대수로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스케일의 작업들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보통 준비 기간이 한 2-30년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할 것들은 상당히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야, 우리는 그럼 우리한테 맞는 게 뭘까요? 글쎄요. 또 보면 중국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제가 준 이 책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인데 예. 우리가 그러면 과연 장점이 있는 게 뭘까? 라는 점 생각해 보면 우리 열심히 빨리 한다? 열심히 빨리 한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이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뭐라 보면은.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든 저는 이제 결론 뭐 제가 그런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여기 있진 예, 않겠죠. 예. 보면은. 예. 어떻든 여기가 중요한 어때서요? 야, 내가 그런 거 하면 언더스탠딩 따위에 나오겠냐? 라고 한 이 중요한 점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우리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다른 예. 나라들은 어떻게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 나갔던 나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무시했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되는 예. 것도 아니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 같은 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자꾸만 땅 파면 수소가 나오니까 저게 정말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알아야 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예. 이치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
에너지, 경제, 인구, 뭐 이제 이런 다른 사항들을- 나라의 그런 이야기들. 지리적인. 예, 여러 가지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한 번씩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중국 이야기 들었는데 네. 제가 그 결론을 그러니까 딱 짓지는 않고 여운은 남기셨지만 제가 들은 대로 제가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보면 보통 집값 잡으라고 하면서 그런 공급은 누가 하니라고 할 때 그런 건 공공주택이 해야지라고 그 말 흐려버리는 이 사람들아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두 개가 사례라고 갖고 오지만 그 나라는 땅이 나라 땅이야. 이 땅이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인데 말이 되니 이 친구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급이나 해. 이게 1번 결론이었던 것 같고 노르웨이가 복지국가, 그 스웨덴이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 한번 해보다가 지금 다 오히려 빠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 따라가라고 한다는 게 니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이제 빠꾸까지는 아니고 네. 어떻든 이제 그 나라도 복지 사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우리의 이상향 파랑새는 이미 이제 세상 밖으로 날아간 지 꽤 된 것 같다. 그리고 라는 중국도 거죠. 딱 태양광 보여주시면서 야 태양광은 이런 나라나 하는 거야. 그냥 다 태양광 패널 있다고 다 하는 건 줄 알아?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박사님은 칭찬을 받고 왜 2%는 항상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만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중국은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여기 댓글에도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약한 게 좀 네.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예. 좌우간 어떻든 간에 사회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단지 과거의 방식처럼 매끄럽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울퉁불퉁하고 과거에는 잘 돌아가던 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불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아이디어를 내는데 잘 먹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나 이쪽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스웨덴은 그래도 무조건 원탁에 앉아서 일단 합의를 시도합니다. 단지 그 합의가 늦을 따름이지. 예. 예. 우리는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나라만의 그 상황이 나라만의 있다? 상황과 역사적 조건이라는 게 있었기 있다. 때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죠. 예. 뭐 이를테면은 그것부터 따져부터 붙는지. 예, 이를테면은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많이 눌린다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세율을 스웨덴 소득세율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2026년부터 적용한다. 스웨덴도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정말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연봉 한 1억 5천씩 받으시는 고소득자분들은 현재 내는 소득세의 이제 한 1.7배 정도 내시면 돼요. 예.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에 받으시는 분들은 현재 6배에서 7배 정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득세를 안 내고 계신 뭐 이를테면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스웨덴에 가시면 일단 기본으로 18.5% 떼고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뜯어서 이제 전체 사회를 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막상 제가 이 책을 뭐 쓰고 방송을 하면서 준비해본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가차없이 뜯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허투루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 띄어먹는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고를 하는 게 스웨덴 문화예요? 공동 구성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거고 내 텃밭에서 얘가 오이 5개 요번에 팔아도 영수증 받고 모아가지고 또 월말에 구청에다 신고해야 되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건 왜 가능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세금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그게 모든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대체로는 그냥 다 부자들이 내라고 하다 보니까 보편적 증세가 잘 안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이해가 되지.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스웨덴 가능했어요?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킹이잖아요. 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남자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배 타고 약탈하러 잉글랜드로 가고 예. 주변 나라를 갑니다. 그러면 잘해서 먹을 걸 갖고 오고 귀한 걸 갖고 오면 좋죠. 근데 그 사이에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 못 돌아온 친구들 생기고. 그렇겠죠.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졌겠지. 되게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와도 예. 이제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국교의 그 각 국가가 이제 교구를 관리를 했는데 교구 목사가 그런 걸 챙겼던 거예요. 야, 안무개네 집 아들 내미가 요즘에 영 이상한데 너희들 좀 가서 좀 봐라. 같이 아줌마 좀 가서 챙기자. 좀 챙겨보소.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 재밌는 것들이 이제 꽤 여러 데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체 기록, 신체 검사 기록이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목사님이 다 측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징병, 병력 모아 그러면 그 기준에 합당하는 사람 누구 해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종교기관에서 동네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가지고 챙기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오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면서 종교가 물러나고 그 공백을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이 이제 커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n분의 1을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생각하던.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위에서 많이 뜯어가려고 그런다? 스웨덴은 넓은 나라입니다. 도망가면 살 데가 많아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자들도 저항. 그러다 보니까 뭐 농노제라든지 봉건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기가 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나라인 것도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죽으나 사나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 뭐 일본 같은 나라하고 나 수틀리면 그냥 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 나라하고 그 나라는 세율이 다를 수. 바라보는 약간 세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세율은 높은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든 비슷한 세율을 내도록.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두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다르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프로님께서 이제 세금, 이제 보유세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보면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책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1%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거 1% 붙인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1%는 울퉁불퉁한 1%잖아요. 내가 2025년에 집을 산 집이면 20억을 주고 샀으면 거기에 1%, 1년에 2천만 원씩을 재산세로 내는데 내가 그 집을 30년 전에 사가지고 그 당시에 1억도 안 되는 돈을 샀어. 그러면 거기에 매년 한 1% 정도 살짝 오르는 가격을 더해가지고 1억 뭐 몇천만 원에 1%. 그러면 나는 100 몇십만 원 내고 끝나는 거죠. 예.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하. 또 어떤 분들은 4%, 뭐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뭐 3%, 4%씩 낸다. 예. 맞죠? 그렇게 걷어요. 어. 그런데 그 동네는 그렇게 걷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동네 학교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구는 되게 작잖아요. 중학교 한 두세 개, 고등학교 하나, 뭐 초등학교 이렇게 있고. 만약에 압구정동에서 1%씩 걷는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공시지가 70억짜리 집에서 7천만 원. 7천만 원씩 걷는데 그게 예. 만 채예요. 어. 그러면 얼마죠? 7천억이잖아요. 예. 네. 그걸로 압구정동의 학원 그거를 압구정동 학교에다가 이제 학교에다가 몰빵한다? 한 1,000억씩 쓴다라고 생각하면 노벨상 수상자 불러와서 다 가르치고 그렇겠죠. 5성급 호텔로 아. 학교를 근데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 세입자들은 프리라이드네요. 세입자는가 안 냅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보유세를. 예. 아. 재산세를 그 집에 왜냐하면 영국식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월세가 비싸겠구나. 재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각 재산 가치에 따라서 배분하는 시스템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세입자가 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게 다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하는 모델을 왜 다른 동네는 안 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봐요. 서울은 재산세를 내면 일단은 각 구에서 원래 다 쓰는 게 맞는데 50%는 걷어가지고 서울시가 균등 배분해 줍니다. 예.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산다. 상황이 다 다르다. 그렇죠. 다 해외에서 이거 한다고 그냥 우리도 하자라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라는 게 서로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니까.
해외 사례 갖고 와서 우리도 하자는 거에 정말 지쳐버리셨군요, 박사님은. 저는 평생 그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그거 파랑새를 쫓기 위한 여정은 이제 좀 그만하고 맥락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이 자리에서 생존을 위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질의. 다른 나라가 어떻게 살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생존을 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네. 아, 그냥 교양 진짜 차원에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참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한국이요? 우리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K-팝? 아 그런데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 똑같은 길을 겁니다. 다. 제조업은 지겹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예. 그거를 대한민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단하다는 게 이걸 어떻게든 쥐어짜서 두세 대 했잖아요. 예. 어느 나라도 그 이상 할 수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중국 젊은 친구들 보고 있으면 저기도 이제 한 5년, 10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버틸 때는 버텨야 되고 뛰어나갈 때는 뛰어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엔 여러 가지 기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다시 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듣죠. 네. 새 책으로 돌아오신 최준영 박사님.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